종교 수업은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 오늘 처음 왔으니까 오리엔테이션 느낌으로 과학에 대해서 가볍게 보면은 화학이라고 하지만 과학에 대한 이제 수치나 수를 대해서 배우고 단위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접해보고 또 과학은 측정을 하고 실험을 하는 과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측정, 그에 대한 수를 처리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화학이니까 화학에 대해서 좀 찾아볼 거야. 먼저 이제 과학에 대해서 할게. 화학은 일단 첫 번째로 물질과 그들에 대한 변화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야. 예를 들어 나트륨, 유명한 게 나트륨이 있지. 나트륨이 물에 닿으면은 폭발을 한단 말이야. 엄청 크게 폭발을 해. 그리고 염소, 독이라고 알고 있잖아. 굉장히 유독한. 근데 그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서 합쳐지게 되면은 그게 뭔 줄 아는 거야? NaCl, 소금이야. 그렇게 위험한 두 물질을 만나서 소금이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인 거야. 그래서 보통 과학이라고 하면은 기본은 물리랑 화학이야. 물리랑 화학으로 시작해서 생물학, 지질학, 생태학 등으로 이제 분할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본은 물리랑 화학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화학을 좋아해서 화학을 찾아오게 된 거지. 그리고 화학은 보통은 미지, 아주 미세한 세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마이크로 단위, 나노 단위 이런 단위 쪽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것에 찾아갈 거야. 그 중에는 가장 기본으로 원자와 분조에 대한 구조의 해석이 있지. 그 화학자들이 최근에 연구하는 화학을 이용해서 최근에 연구하는 것들은 태양전지, 실리콘 웨이퍼 이러한 다양한 응용 기술들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발달되고 있지. 지금 딱히 적을 필요는 없고 그냥 가볍게 아 이런 게 과학이구나 화학이구나 하고 들어보면 돼. 오늘은 듣기만 해보자. 네, 편집으로 최근에도 코로나19 키트 같은 것도 전부 다 화학을 통해서 화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해석하면서 또 분석하면서 알아낼 수 있어. 우리가 어떤 원리를 해석하는지. 화학의 연구대상은 거시적 세계와 미시적 세계야. 처음으로 화학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 작은 원자 단위나 분자 단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화학은 처음에는 거시적인 세계에 시작해. 당장 모세, 녹이 쓰는 거 변하잖아.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왜 변하지? 어떻게 하면 안 변하게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미시적 세계로 들어가서 아, 철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철이 생성되면은 이게 녹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가는 거지. 과학적인 탐구 방법, 과학적인 방법에는 모든 과학은 연구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할 거야. 처음에는 관찰을 시작해. 아까 모세, 녹이 왜 쓸었지? 관찰을 먼저 해. 녹이 쓸었잖아. 그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야. 과학에 모세, 녹이 쓸었다. 녹은 붉은색이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거지. 녹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을까? 녹은 철과 산소, 산화철이 녹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찾아가는 거지. 관측으로부터 얻는 정보는 정성적, 정량적이라는 정보가 있는데 수치나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먼저 실험을 하기 전에 가설을 설정을 할 거야. 처음에 이제 못과 녹이 나왔으니까 그것에 가지고 계속 해볼게. 가설, 녹이 왜 쓰였을까? 녹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처음 생각을 할 때는 녹이 어떨 때 쓰지? 철이 어떻게 하면 녹이 쓸까? 물이 닿으면 녹이 쓸지.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가설을 쓸 수 있어. 철이 녹이 쓰는 이유는 물 때문일 거다. H2O 때문에 Fe, 철에 녹이 쓸 것이다. 가설을 할 수 있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 법칙, 동일한 조건에서 항상 일정하게 나타내는. 그러니까 항상 물이 있을 때만, 그럼 우리가 처음에 물이라고 가설을 세웠으니까 철과 물이 있을 때만 녹이 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법칙을 세우는 거지, 처음으로. 그래서 이 법칙이 맞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이론이 되는 거야. 이론.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총괄적인 원리지.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녹은 무엇이라고 했지? 철과 산소였잖아. 근데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철이 물에 닿아야지 녹이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법칙을 통해서 보면은 철도 물이 있지 않아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은 산소가 자연적으로 조금씩 결합해서 녹이 쓴단 말이에요. 하지만 물이 닿았을 때 녹이 쓴다고 생각하는 거는 물 속에 있는 산소가 조금 더 빨리 철이랑 결합하기 때문인 거지. 그럼 법칙으로 만약에 가설이 그게 맞을까? 물이 닿으면 철이 녹이 쓰려가 맞을까? 아니지.
하지만 산소가 있으면은 철이 녹이 쓰러지는 게 맞겠지. 항상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것, 단계 찾아가는 것이 과학인 거야. 이 부분은 화학, 물질에 대해 연구한 학문이라고 했지. 물질은 공간을 차지하며 질량을 가진 모든 것이야. 물질이라고 했을 때 생각, 우리 마음이라고 그러죠. 감정. 사랑이라고 하면 물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간이 있어? 질량도 없지. 생각, IQ. 공간을 차지하나? 질량을 차지하나? 이걸 통해서 물질이나 아니라 알 수 있는 거야. 그 물질이라고 하면은 순물질, 화합물 이렇게 있어. 순물질, 아까 철, F2잖아. 원소 기호 그냥 F2인 거야. 순물질 철이지. 그 혼합물은 녹이겠지. 철이랑 F2랑 산소. 이런 식으로 물질도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 있어. 근데 이 중에 이게 원소들인데 나중에 이제 또 외울 필요는 없고 선생님이 외워야 되는 것들은 조금은 외우면 좋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줄게. 순물질이란 무엇이냐? 원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해요. 순서대로 보면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탄소, 질소 이렇게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들이 있지. 화합물은 물, H2O로 되어 있지. 수소 2개와 산소 1개 합쳐지면 물이 되고, 이런 식을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화합물이랑 혼합물이랑 많이 헷갈릴 수 있어. 나중에 과학에 대해서 하다 보면은 자주 나와. 당장 우리 고등학교 수업만 해도 나올 거야. 화합물은 이런 식으로 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분해를 할 수 없어. 전기를 가하거나 강한 열을 가하거나 해야지만 분해가 되는 것이란 말이야. 혼합물은 두 개 일장의 순물질이 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섞여 있는 거야. 화합물은 성질이 바뀌었지. 수소는 폭발성인 기체고, 산소도 지금 기체 상태로 있는데 그걸 합쳐졌을 때 물이라는 액체로 바뀌었잖아. 상온에서의 액체로. 혼합물은 그게 아닌 거야. 예를 들어 이 안에서는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이 나누는데 우유는 뭐가 있지? 안에 지방도 있을 거고 단백질도 있을 거고, 단백질과 지방,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아기들이 아니면 송아지들이 우유를 먹고 살 수 있겠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으니까, 섞여 있지만 그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 거를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고, 보통 균일 혼합물의 특징은 탁해. 우유는 투명한가? 아니지, 탁하지. 음료수도 보통은 탁해. 탁하다는 거는 투명하지 않다는 거야. 오렌지 주스를 건너편을 봤을 때 반대편이 보이지 않잖아, 잘. 그런 식으로 탁한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꼭 그렇다는 아니고 대부분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야. 불균일 혼합물, 불균일은 시멘트, 흙탕물 이런 게 있어. 흙탕물을 잘 섞어놓고 보면은 처음 보기에는 굉장히 귀해 보여. 하지만 그냥 가만히 따로 건들지 않으면은 다 쳐지겠지. 가장 무거운 게 있고,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있고, 물 위에 떠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혼합물의 조성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들이 불규칙 혼합물.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거는 혼합물과 화합물을 꼭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지. 예를 들어 여기서 철과 모래니까 철은 자석이 붙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석을 갔을 때 모래는 안 딸려오지만 철은 그대로 딸려오게 되는 거야. 물질은 세 가지 상태가 있어. 처음엔 고체, 액체, 기체. 우리 화학적이나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 상태는 분자 혹은 원자의 이 동그라미 하나가 우리 과학에서 분자 혹은 원자라고 보는 거야. 이 분자들 간에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를 가지고 해. 결합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고체. 친구들끼리 팔을 잡고 있으면은 떨어질 수 없지. 계속 붙어 있잖아, 강하게. 그럴 때는 고체. 액체 상태는 그거보다는 좀 널널하게 있는 거야. 손을 꽉 잡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옆에만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좀 더 널널하게. 기체의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분자 하나하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 상태에서 기체로 훨씬 더 멀리 한 친구가 한 분자 하나가 멀리 퍼져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분자 간의 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상태를 정의를 해. 고체, 액체, 기체로. 물질은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 들어보면은 그래도 다음에 교과서에도 이 말이 있잖아요 라고 다음에 한 번 더 접할 수 있으니까, 어려우면은 그냥 가볍게 교양 쌓는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물질의 성질이 두 가지로 보통 나타낼 수 있어요. 물리적인 성질, 화학적인 성질. 물리라고 하면은 보통은 보여, 힘, 아니면은 크기, 무게, 질량 이런 것들이 있지. 조성이나 본질은 변화시키지 않고 측정하고 관측할 수 있는 물질의 성질, 색깔, 눈에 보이지, 녹는 점. 녹는 점 그게 끓이는 거야. 온도만 가하면은 끓고, 녹는 점, 온도만 가하면 녹고, 온도만 가하면 끓여져. 이런 성질이야. 물을 끓인다고 해서 물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지. 끓여도 수증기도 물이야. 화학적인 성질은 포함된 수물질의 조성과 본질의 변화를 수반하는 물질의 성질이야. 달걀을 삶으면 달걀이 익지 않았으면 투명하잖아. 흰자도 투명하고 노른자도 노란색이지. 달걀을 익혔을 때 흰자는 흰색이 되고 노른자는 노란색이 좀 더 진하게 돼. 하지만 노른자를 더 익히면은 초록색으로 또 변하게 되는 그런 변화들을 다 화학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거야. 또 소화, 발효 등이 있지. 여기에서는 크기 성질, 세기 성질 이런 또 물리적인 성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좀 더 작은 성질들이 많이 있어. 물질의 양이 얼마큼 고려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고 질량, 길이, 부피. 세기는 물질의 양에 관계는 없는 온도, 밀도 이런 것들이 있어. 우리 이제 과학은 실험의 과목이라고 했잖아. 항상 실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론을 세워가는 거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학은 우리나라에서만 할 게 아니고 미국에서만 할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인 국제 단위를 딱 정했어. 이게 SI 단위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유럽의 경우는, 미국의 경우는 야드, 피트, 인치 같은 단위를 쓰지만 국제적으로는 우리는 미터 단위를 기반으로 사용하기로 했어. 그래서 7가지 기본 단위인데 길이,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 전류는 암페어, 온도는 켈빈, 켈빈은 절대 온도라고 하는데 이 절대 온도에서는 물질이 딱 멈춰있는 그런 온도를 말해. 물질의 양, 몰은 연필을 셀 때 우리는 한 다스, 두 다스 이렇게 세잖아. 그런 식으로 분자의 수를 셀 때는 기본 단위인 거야, 몰. 하면 일정한 6.02 곱하기 12, 23승이라고 하는데 외울 필요는 없고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 그런 단위가 있는 거고 빛의 세기면 칸델라라는 단위를 쓰게 돼. 그리고 측정을 할 때 우리가 테라, 기가, 킬로 많이 쓰잖아. 컴퓨터에서 많이 쓰고 그리고 마이크로, 나노 여기까지는 되게 많이 쓰는 말이지. 나노미터까지는. 근데 이런 단위도 기본 미터에서 미터 이 사이에 미터가 있겠지. 미터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10분의 1미터는 데시미터, 100분의 1미터는 센티미터, 1000분의 1미터는 밀리미터. 그 이후로는 30가. 그 다음 마이크로, 나노. 위로는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이 단위를 가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그래서 화학에서는 우리가 큰 단위는 쓰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통 많이 쓰는 단위는 이 나노까지 이 사이의 단위를 많이 쓰고 또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천체의 단위는 굉장히 크다. 이런 미터 고작 10의 12승 제곱미터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보통 광년이나 그 이상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SI 단위에 사용되는 접두사는 이런 것이 있다. 알아두고. 그치? 질량은 킬로미터, 부피. 근데 부피는 미터의 세제곱이란 말이야. 수학에서도 이거 나중에 나올 거야. 부피는 세제곱. 근데 우리가 보통 부피를 하면은 미터로 안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 네? 미터 말고 밀리리터, 리터라는 단위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쓸 때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 부피는 기본 1세제곱미터라고 쓰면 1m, 1m, 1m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m인 네모난 상자를 1세제곱미터 부피 1세제곱미터짜리 상자라고 해.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는 1리터를 잡는 거야. 그리고 또 많이 쓰는 단위가 cc가 있잖아. cc도 똑같은 단위인 거야. 1cc, 1000cc가 1cc는 그래서 밀리리터랑 같은 단위인 거지. 1000cc는 1리터, 1리터는 1세제곱미터. 그리고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들인 거죠. 과학에서는 보통 리터 혹은 미터의 세제곱 이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써. 밀도. 밀도는 부피, 질량을 부피가 나온 거야. 부피당 질량이 얼마나 있냐 를 나타내는 거지. 밀도를 통해서 우리는 질량들을 알아갈 수 있는 거야.
백근 종합의 밀도가 이것일 때 부피가 이만큼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백근 조각 이만큼 부피의 백근 조각을 밀도랑 부피를 알면은 무게를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계산을 할 때 보면은 밀도가 우리가 질량 나누기 부피라고 했잖아. 질량 나누기 부피. 근데 우리가 질량을 알고 싶어. 일정한 부피, 물질의 질량을 알고 싶어. 그러면은 그 부피를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은 부피가 약분되고 원하는 부피가 약분돼서 바로 질량이 나오지. 그래서 우리 식을 아주 이쁘게 체계적으로 쓰는 연습을 하면은 과학이 정말 어렵지 않고 쉽게 계산할 수 있어. 다양한 것도. 그래서 몇몇 물질의 밀도인데 공기 굉장히 밀도가 낮지. 거기에 대해 물이 우리는 밀도가 1이 기준이야. 그 물의 밀도는 1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무겁냐 그냥 가볍냐를 보통 찾아가. 가장 무거운 것은 밀도 56인데 그럼 물 1리터가 1kg일 텐데 오줌은 22kg이나 하는 거지. 물에 대한 밀도를 알고 있으면은 물이 기준이라는 것을 딱 알고 있으면은 다양한 우리가 물과 비슷한 물로 포함된 물체들의 질량을 쉽게 구할 수 있지. 2리터짜리 물병의 무게는 플라스틱 무게가 굉장히 가벼우니까 그걸 빼면 2리터의 물은 2kg이겠다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할 때도 밀도와 부피와 무게를 알고 있으면은 그냥 이 식에서 이 세 가지 숫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누고 곱하고 계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그 선생님이 아까 켈빈 온도라는 걸 얘기했잖아. 켈빈 온도는 마이너스 273.15도를 켈빈 온도 0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절대 온도지. 나중에 계산을 할 때는 그런 거 다 알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아마 고등학교 수준까지도 이 숫자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냥 1켈빈 온도라고 하면은 그 온도구나. 100켈빈 온도라고 하면 그 온도구나. 바로 계산을 하면 되니까. 계산에 대해서는 그냥 화씨, 미국에서는 화씨를 쓰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화씨와 섭씨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산 방법인데 이것은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할게요. 숫자, 우리가 숫자를 유효 숫자라는 것을 다루는데 이거는 딱 대학교를 가기 전까지는 절대 모르고 있을 거야.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아. 하지만 우리 과학을 좀 더 알아보고 따로 공부를 찾아보고 한다면은 유효 숫자라는 걸 모르면은 좀 이상할 수 있어. 유효 숫자가 무엇이냐? 일단은 숫자도 과학적 표기법을 쭉 설명을 해볼게. 화학에서 측정한 속도는 매우 크거나 매우 작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적 표기법을 딱 정해서 사용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12g의 탄소 원자 수, 우리가 아까 몰이라고 표현했던 건데 몰은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게 위점자로 가야 되는데 10의 23승, 이런 식으로 숫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야. 앞에는 한 자릿수 10 아래로 1부터 9까지 그 0점 밑으로 표현해서 한 자릿수를 하고 뒤에 지수를 통해서 활용을 하는 거지. 이런 식이 과학적 표기법이야. 근데 그러면은 여기도 6.0, 아까 선생님이 6.0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6.022네. 이런 식으로 숫자가 계속 길어지면은 23승을 전부 다 쓸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 수준에서 반올림을 해줘. 혹은 내림을 하고. 이때 이 과정에서 이제 찾아가 볼게. 어떻게 우리가 올림을 하고 내림을 하고 그 과학적 표기법을 따르는지. 568.762는 앞에 정수 부분이 568이잖아. 이것을 한 자릿수로 옮겨. 그러기 위해서는 소수점이 축한 옆으로 가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0.0000772 이걸 어떻게 그냥 쓰고 계속 살겠어.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을 이 앞으로 옮기는 거야. 7.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지.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하고 두 자리 두 칸 옮겼으니까 10의 2승,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덧셈은 두 수가 같은 지수를 갖도록 표기를 하는데 나중에 수학에서도 나오니까 이거는 나중에 차차 알아가도록 하자. 계산을 할 때도 우리가 이래서 수학을 알아야 되는데 수학에서 항상 계산하는 지수 관련 계산이
여기서 여기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는 수학을 해야 되냐? 지수의 곱하기 정도는 해줘야지 과학을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야.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 다음에 7.0 곱하기 10의 3승 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럼 이제 계산을 해 나가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5승이랑 10의 3승은 같은 숫자의 같은 밑에 대해서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네. 그럼 밑이 같을 때는 같이 계산하는 거야. 10 곱하기 위 지수 마이너스 5 더하기 3으로 지수끼리의 곱승 원래 차와 합으로 계산하거든. 그 다음에 앞부분에 4와 7은 따로 빼서 정수니까 그냥 4랑 그냥 7이니까 따로 빼서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4 곱하기 7은 28.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5승 10의 3승은 7의 마이너스 2승 5 빼기 마이너스 5 3은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하지만 우리는 28로 표기를 하지 않아. 왜? 두 자릿수잖아. 한 자릿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지 않는 소수점을 앞으로 한 번 옮겨서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나눗셈 곱셈은 똑같이 반대로 계산을 하면 되지. 그래서 유효 숫자란 무엇이냐? 계산은 과학적 표기법은 이런 것이야. 근데 여기서 측정값이 우린 여기서 똑같잖아. 여기는 4.0, 7.2 똑같은 밑에 소수점이 표기가 되어 있잖아. 근데 가다 보면은 엄청 달라. 여기는 소수점이 한 자리, 여기는 밑에 4개나 있지. 그럼 이렇게 소수점이 다를 때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를 그냥 무자비하게 막 소수점이 10자리, 100자리로 다 계산하면은 그거에는 오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효 숫자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 먼저 유효 숫자는 무엇이냐? 유효 숫자는 0이 아닌 모든 숫자는 유효야. 1, 2, 3, 4 4개의 숫자가 있지. 그래서 유효 숫자가 4개인 거야. 그 다음에 6, 0, 6 0은 여기에 있는 0을 빼면 이 숫자가 같나? 660이랑 66이랑 같은 숫자지. 그럴 때는 이 사이에는 0도 유효 숫자야. 근데 봐 0.08 여기서 0.0은 소수점에 옮기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0을 새로 쓴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유효 숫자 한 개. 근데 여기서 2.0은 이 뒤에 있는 0은 표시를 한 거야. 우리가 2.0하고 뒤에 더 있을 수 있는 숫자 2.01 그럴 때는 뒤에 0을 표시한 거는 이것도 유효 숫자야. 유효하니까 이거 살려야 되는 거지. 2.1이랑 2.0은 다르니까. 그 2랑 2.01도 다르지. 반올림을 했다는 거를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1보다 작다면 끝에 있는 0과 0이 아닌 수 사이에서 0만 유효하다. 1보다 작을 때 이거는 1보다는 크잖아. 1과 같거나 1보다 크지. 1보다 작을 때 이 뒤에 있는 0은 여기서 딱 여기까지만 유효하다는 거야. 앞에 이만큼 다 달리고 뒤에 표시를 안 했지. 여기까지만 딱 유효하다. 그래서 유효 숫자를 찾아가는 거야. 유효 숫자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유효 숫자 사이에 연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유효 숫자를 연산할 때 여기 보면은 소수점 밑에 세 자리의 숫자가 있지. 한 자리가 있어. 그럼 우리는 항상 적은 자릿수에 맞추는 거야. 세 자리가 아니고 한 자리. 그럼 여기 쭉 더하기를 해보면은 90.432지. 근데 이때 우리는 90.4로 반올림을 해서 이 밑에서 반올림을 해서 적은 자릿수의 소수점이 있는 곳으로 맞춰가는 거야. 여기도 똑같이 여기 4자리, 여기 2자리잖아. 뒤에는 0까지 유효하다고 했지. 그러면은 그대로 계산해서 2자리 뒤에 2자리를 살려서 숫자를 계산을 하는 거지. 이런 거를 정하고 확실하게 정하고 하지 않으면은 할수록 계산이 이상해져. 나중에 숫자가 5개, 6개, 7개, 8개 여러 가지 수의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두 다 살리고 하다 보면은 숫자가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야. 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일정한 수준에서 유효 숫자를 확실히 정해서 계산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3개의 유효 숫자 여기는 무한수를 표현하는 건데 3개의 유효 숫자니까 이 적은 수에 맞춰서 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밑에는 2개의 유효 숫자니까 적은 수 2개지. 유효 숫자 2개, 유효 숫자 3개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거야. 적은 개수에 의해서 유효 숫자를 맞춰간다. 알고 있으면 되고. 근데 우리가 유효 숫자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실험은 항상 이 유효 숫자가 왜 필요하냐면은 0.몇몇몇몇몇 하고 쭉 가지만 작으니까 버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정확한 숫자가 있지. 사과가 한 개. 애매한 숫자일까? 딱 한 개야 사과는. 그런 숫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효 숫자를 생각하지 않아. 그냥 가는 거야 쭉. 정확한 수에 대해서 실험이 아닌 이론 혹은 정확한 사실에 의한 숫자들은 측정값이 아니라 정의된 값으로 나온 숫자들은 유효 숫자를 생각하지 않고 전부 계산을 해주는 거지. 예를 들어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런 거 우리 정한 거야. 이 숫자에 대해서는 그 뒤에 유효 숫자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 숫자 그대로 계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숫자를 계산을 하지 않고 특정 알파벳 기호로 표현을 해. 아까 6.02 몰에 대해서는 그냥 MOL 혹은 대문자 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나중에 계산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숫자가 필요할 때. 측정대 값이 아니고 정의된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측정에서는 그리고 실험의 과목이니까 측정에서는 두 가지 값이 있어. 정확도와 정밀도. 정확도는 측정된 양이 얼마나 실제 값에 근접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을 통해서 무언가 이 값이 나와야 돼. 다트에 10점을 턴을 던졌으면 10점이 나와야 돼.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은 열린 개라고 하거든. 변수가 너무 많아. 지구도 자전을 하고 있고 바람도 불고 그 조그만한 이 변수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항상 오차가 나올 수밖에 없어. 열린 개라고 하지. 우리는 실험을 할 때는 닫힌 개라고 하는데 닫힌 개에서의 계산값이 우리가 목표하는 실험 값인 거야. 이 값의 정확도 얼마나 잘 10점에 들어갔냐. 정밀도는 이 값이 얼마나 뭉쳐있냐를 말하는 거야. 실험이 정밀하다면은 똑같은 값이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보통은 그러지 않아. 항상 변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때 정밀도와 정확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맞춰가는 거지. 근데 이거 알아야 되는 게 정확도가 높으면은 실험에 맞나, 정밀도가 높으면 좀 더 신뢰도가 있는 실험인가를 다르게 생각을 해. 정확도가 높아. 가운데가 몰렸어. 근데 여기 막 중구난방하게 퍼져 있으면은 정확도가 좀 높긴 한데 너무 퍼져 있네. 이런 많은 실험들을 고민을 해봐야지. 근데 정밀도가 높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뭉쳐 있어. 굉장히 똑같은 값이 계속 나와. 근데 오차가 나 있어. 딴 데가 있어. 이런 실험 경우들이 있는 거지. 실험을 할 때는 첫 번째로는 정밀도가 높아야 돼. 내가 원하는 값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계산으로 하는 건 이론이기 때문에 실험을 정해 이론을 세는 것 때문에 그 이론이 틀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실험 값과는 우리가 다를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실제 나온 값이랑. 근데 이때 실험이 유효하려면 첫 번째로 정밀도가 높아야 돼. 그래야지 실험은 잘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 다음으로 정확도를 생각하는 거야. 이 정밀도에서 정확도는 맞지 않네? 그럼 내가 뭔가 계산한 게 잘못됐구나. 처음으로 가설을 세웠던 것이 잘못됐구나 라는 걸 맞춰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실험이 정밀도도 낮고 정확도도 낮으면은 그걸 이제 처음부터 완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지. 차원인데 이게 선생님 아까 말했던 거예요. 수학에서 곱하기 나누기,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정도는 우리가 해야지 계산할 수 있는 게, 우리는 단위까지 과학에서 약분을 해. 우리가 대충 힘으로 생각을 하잖아. 힘은 F는 ma 라고 하면은 m은 질량, a는 가속도요. 그러면 질량 곱하기 미터 퍼 세크의 제곱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수치가 있어. 이 힘에 대해서 뭔가 속도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가속도에서 질량과 초만 빼주면 되겠네. 그럼 그 해당 수치들을 주어질 거야. 아니면 찾아야 되겠지, 실험을 통해서. 그럼 그것들을 지워나가면서 측정값들을 통해서 차원적으로도 우리는 문제를 풀어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리터, 약분. 그럼 결국 미리리터 남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숫자에 대해서 단위까지 약분을 해버리는 계산을 하는 거지. 실제로 굉장히 나중에는 단위가 엄청 한 8가지 단위가 나오는 그런 식들도 있어. 그런 것도 계산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수치를 대입하면서 넣어서 계산하면서 단위를 약분시켜 나가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분과 초에 대해서도 말과 시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인터넷에 있는 과학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과학 유튜브 등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알아갈 수 있는 게 교양이지. 교양이고 다음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배운 화학인데 화학은 좀 쉽게 해야 돼. 원장은 무엇인가? 처음에 돌턴이 생각을 해. 돌턴보다 전에 데모크리투스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엄청 대단한 게 이 사람은 이미 지금 현대의 원자 모형을 예측을 해버렸어요. 너희들 원자 눈에 보여? 여기는 원자가 보여? 안 보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미리 생각을 한 거야. 아주 작은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 세상이다, 이 세상. 하지만 이때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 당장 만원경 넘는 시대인데 어떻게 그런 장롱을 알겠어. 이후로 돌턴이 19세기부터야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야. 과학이. 돌턴. 여기는 나중에 과학에서 배우긴 해. 실제로 시험에서도 돌턴, 화학의 역사에 대해서 자주 나와. 돌턴의 원자론으로 시작을 한 거야, 화학을. 돌턴의 원자론은 무엇이냐? 원소는 매우 작은 입자로 구성된다. 그리고 한 원소의 원자들을 모두 동일하며 한 원소, 그러니까 탄소의 원자는 모두 다 동일하다는 거야. 탄소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모든 원소들과는 다르다. 탄소와 질소는 다르다. 이런 것을 벌써 이 돌턴이라는 분이 이론을 다 세운 거지. 그 화합물은 2개 이상의 정수비로 나타낼 수 있다. 더 쪼개지지 않는 이 입자 하나의 단위라는 게 있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이 화학 반응은 이쪽 안에 입자들의 결합, 분해, 재배열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지. 돌턴의 원자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다음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로 설명을 해주고,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은 항상 이 일산화탄소라는 원자가 있으면은 항상 산소는 1개, 탄소는 1개 고정돼 있잖아. 이게 여러 개가 있으면은 비율도 항상 똑같은 거야. 이거 1개, 이거 1개. 이런 식으로 비율이 항상 같다라는 거를 말을 한 거고,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건 많이 나오죠. 흔히 들어보잖아. 화학 반응에서 질량은 생성되고 소멸되잖아. 얘랑 얘랑 합쳤을 때 뭐가 드럼 같은 거 변화가 있는 거 아니고 합쳐진 거. 그렇기 때문에 질량의 변화가 없다는 거지. 돌턴은 원자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동그란 부채가 있구나. 원자라는 아주 작은 동그란 부채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고, 이때는 전자, 중성자, 양성자, 원자, 핵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원자라는 구, 무언가 동그란 무언가 물체인데, 여기서 이제 톰슨도 대단한 사람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쏴봤어. 음극선이라는 선을 그냥 쏴봤는데 이 선에다가 자석을 대봐.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석을 대봐. 그러니까 뭔가 이 선이, 레이저가 왜 휘지? 자석만 갖다 냈는데 레이저가 휘어. N극 쪽으로 휘고 이론적으로는 N극으로 휠 거야. 음극선이 마이너스니까 N극으로 막 휘어. 뭐지? 라는 생각을 한 거지. 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원자에는 전자라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 무언가 물체가 있구나, 조그마한 물질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이 사람이 처음으로 생각을 하고, 이 레이저를 구성하는 입자를 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때 전자를 얘기 나오고, 그 다음은 원자 핵이야. 음극선이라는 입자가 있으면은 양성자를 띠는 양극을 띠는 무언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 전에는 그냥 이 동그라미 안에 음극선이 있고 동그라미 전체가 양성을 띠나 보다, 양극을 띠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항상 예시로 드는 게 머핀의 건포도가 바뀐, 건포도가 전자라는 내용을 대충 생각을 해. 이게 톰슨의 전자 모형인데 그 뒤에 러더포드가 알파 입자 사용을 통해서 핵을 찾아야 돼요. 이게 무엇이냐면 금박이 있어. 그냥 얇은 금박을 펴놓고 거기에다가 알파 입자라는 발생기를 막 쏘아. 근데 이 알파 입자는
금 정도는 뚫을 수 있어. 원래는 금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입자야. 근데 왜 하나씩 튀지?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금극선은 원자 하나를 뚫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짧은 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원자가 굉장히 고루 뻥뚫려 있으니까 원자 정도는 뚫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튀지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론을 가설을 세우는 거지. 원자에는 빵처럼 전체적으로 질량을 가지는 게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무거운 무언가 하나가 중심을 잡고 나머지 공간은 비어있구나 라는 가설을 세운 거지. 실제로 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야. 원자의 모양이 처음에는 공이었다가 건포도였다가 이제는 뭔가 중심에다가 좀 현대적인 원자의 모양을 갖춰가고 있지. 그 다음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찾아간 건데, 중성자는 베릴륨 금속판, 이게 베릴륨 금속판과 알파는 순간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 반응으로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시각적으로는 알 수 없고 좀 더 과학적으로 방사선을 관찰하면서 찾게 된 거지. 그래서 질량을 비교를 해보면은 전자는 마이너스 28승이야. 더 작다는 뜻이야. 여기 위에 있는 음수가 더 작으면 작을수록 질량 더 낮아. 양성자 그거는 확실히 크지. 중성자 비슷하고. 이게 마이너스 4면은 1000분의 1이라는 거야. 전자가 양성자의 무게 1000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계산할 때는 단위를 세지 않아. 그래서 질량으로 써. 전자는. 그 전하의 단위는 전자 아까 음극선이라고 했지. 마이너스 1. 양성자는 원자는 중성을 띄니까 그거에 대해서 플러스 1인 거야. 근데 우리 원자는 중성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원자가 중성을 띄기 위해서는 전자수와 양성자수는 항상 같아. 일반적인 상태에서. 그 중성자는 추가적으로 있을 수 몇 개가 더 있을 수 있는 거지. 중성자의 숫자는 보통은 일정한데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원자 번호, 수엘리베, 부탄체사, 플레나마, 알규이나, 염알, 갈칼까지 1번부터 20번이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정하냐, 숫자를. 이것이 양성자와 전자의 수를 통해서 정하는 거야. 양성자의 수지. 수소, 양성자 1개. 헬륨, 양성자 2개. 수엘리, 리튬 3개. 이런 식으로. 그냥 양성자가 몇 개냐 라는 것으로 원자 번호를 셌고, 질량수는 아까 얘기했지. 질량수는 전자의 무게를 세잖아.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로 세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성자 수는 실험적으로 밝혀진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볼 필요 없고 그냥 이 원자에는 중성자가 몇 개 있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따로 외우거나 할 필요 없고 항상 제시가 될 거야. 표를 통해 찾아보던가. 화학의 꽃이 주기율표. 화학으로 대학교를 가면은 주기율표를 외우지 않아. 사실 고등학생까지만 외워. 대학교부터는 주기율표 1부터 118가지의 모든 주기율표를 그냥 프린트해서 들고 다녀. 외울 필요 없어.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외워야 되고, 주기율표에서 배에서도 배우게 되지. 주기는 수평, 족은 수직인데 이 한 줄은 같은 성질을 껴. 아까 나트륨이 폭발한다고 했지, 물에 닿으면은. 그러면은 리튬도 똑같아. 리튬도 폭발해, 물에 닿으면. 폭발이라고 하지만 반응을 하는 거지. 헬륨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그리고 베릴륨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 거야. 베릴륨만에. 베릴륨을 이제 그러면은 마그네슘도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칼슘도 똑같은 성질을 가져. 한 줄씩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유일한 예외가 수소는 완전 다르지. 완전 다른 자기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이 종마다 같은 성질을 띠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가 비활성 이치라고 하거든. 여기는 쉽게 말하면은 누구와도 결합하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이치인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마다 다르고, 세로 종마다 다르고, 주기는 또 다른 뭔가 특징이 있구나 라는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막 나열한 게 아니고 무언가 각자의 특징이 있는 거야. 여기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하는 건, 주기는 원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원자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으면은 이 안에 핵이란 게 있어. 플러스. 그리고 이렇게 이
선이 여러 개란 말이야. 여기 이렇게 이 양자라는 게 정수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그냥 정수로 표현이 되는구나. 첫 번째 꼭지는 전자 2개, 여기부터는 8개, 그 위에는 더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기는 이 동그라미가 몇 개가 있냐는 소리야. 첫 번째 주기에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원이 1개, 두 번째 주기에는 2개, 3개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지. 그래서 주기와 족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분을 해놓은 거야. 이것만 알아도 알 수 있는 사실들도 굉장히 많지. 그래서 분자인데, 분자가 있겠잖아. 세상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일정한 배열을 유지하고, 원자랑 분자랑 다른게, 분자는 2가지 이상이 뭉쳐진 거야. 결합이 돼 있지, 결합이 돼 있고, 결합이 돼 있지. 결합이 돼 있는 건 분자라고 해요. 그리고 분자는 결합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지 않고 사실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온이라고 하는데 막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어디에서 이온이 나온다, 뭐 좋은 물이다, 아니면 좋은 물질이다 이런 게 하는데, 그냥 양이온이라고 하면은 무언가 분자에서 전자가 하나 나왔구나. 음이온이라고 하면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왔구나. 딱 그 정도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더 불안정한 원자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 우리 불안정한 원자들끼리 합치면은 이온 결합 물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온은 한 가지 원자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냥 나트륨 한 가지의 이온이 되는 경우도 있고, OH-처럼 2개 이상의 물질이 합쳐진 상태로 이온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게 있다. 알고 있으면 되고, 화학식은 분자식, 구조식, 실험식이 있는데, 가볍게만 알고 있으면 고등학교 수준은 문제가 없어. 분자식은 무엇이냐? 한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에 있는 각 원소의 원자 개수를 표현하는 거야. 산소는 O2, O가 2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지. 구조식은 선을 표현한 거야. 물이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을까 하면 수소가 왼쪽에 있고, 산소가 여기 있고, 다시 수소가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표현을 해준 거고, 실험식은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가 뭐가 있냐, 이것을 이름만 표현을 한 거지. 개수는 신경 쓰지 않고. 여기서 분자식 하니까 개수를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개수. 구조식은 모양, 문자로 그림을 그린 거지. 모형은 말 그대로 모형이고, 모형도 이 2가지가 있는데 딱히 구분하지 않고 알 필요는 없어. 이런 모형도 있구나 알고 있으면 되고. 아까 이온 결합 얘기했지. 이온이 돼 있으면은 이 3개가 합쳐서 하나의 이온이 돼 있고, 이 2개가 하나의 음성을 띠니까 합쳐서 중성, 목표는 중성이야. 중성을 맞추기 위해서 결합을 해 나가는 거지. 그런 게 이온 결합하는 거야. 여기까지 하면은 과학은 이제 시작할 수 있어. 그래도 이쪽을 보고서도 아는 척 좀 해보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알려주고, 아마 이제 다음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문제를 통해서 할 건데, 이거보다 훨씬 쉽고 재밌을 거니까 수업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고, 선생님 실험 도구들도 많이 가져오고 재밌는 거 많이 해볼 거니까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